사람을 팔고 남은 돈으로 세워진 세계 최강의 나라 미국. 자본주의의 진짜 뿌리. 여러분, 잠깐요. 지금부터 제가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하나 드릴 겁니다. 자유의 나라 미국. 독립선언문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생명, 자유, 행복 추구의 권리를 가진다. 멋지죠? 정말 멋진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선언문을 쓴 토머스 제퍼슨은 평생 600명이 넘는 노예를 소유했습니다. 잠깐,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맞아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선언한 사람이 수백 명의 인간을 재산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당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사이에서 아주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조지 워싱턴도 노예 300명, 제임스 메디슨도 노예 100명, 미국 초대 대통령부터 4대 대통령까지 전부 노예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건 이 사람들이 만든 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 자유와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썰록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도파민 생성자 도생 썰록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미국이 자유의 나라라고 하는데 노예제로 세워진 거 아니야? 도대체 노예무역이 미국 경제랑 무슨 관계야? 때문에 궁금해하셨다면 이 영상을 보시면서 도파민 수혜자, 도수가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단순히 노예를 쓴 게 아닙니다. 노예무역 자체가 미국 자본주의의 첫 번째 엔진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가 서 있는 그 땅이 노예 시장이었고, 뉴욕의 첫 번째 대형 은행들은 노예 담보 대출로 돈을 불렸으며, 미국 최초의 보험회사들은 노예를 화물처럼 보험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만들어낸 부가 지금 미국이 세계 최강이 된 출발점이었습니다. 불편하죠? 저도 불편합니다. 그런데 역사는 우리가 불편해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자, 시작해볼까? 어떻게 사람이 상품이 됐는가? 1619년 한 척의 배가 도착했다. 1619년 8월 영국 식민지 포인트 컴포트 항구, 네덜란드 선박 한 척이 들어옵니다. 배 안에는 아프리카인 20여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앙골라에서 납치됐습니다. 스페인 노예선에 실렸다가 중간에 네덜란드 선박에 빼앗겼고 결국 버지니아 식민지에 팔렸습니다. 이게 북아메리카 영국 식민지에 아프리카 노예가 도착한 최초의 기록입니다. 2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1860년 남북전쟁 직전 미국의 노예 인구는 400만 명이었습니다. 241년 만에 20명이 400만 명이 됐습니다. 그냥 늘어난 게 아닙니다. 사고 팔고 또 사고 팔고,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도 팔고 그 아이의 아이도 팔고, 대를 이어 재산으로 취급된 400만 명. 이게 어떤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그런데 잠깐, 이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삼강무역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삼강무역 역사상 가장 잔인한 비즈니스 모델. 자,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유럽에서 출발합니다. 배에 총, 천, 술, 잡화를 싣습니다. 이걸 아프리카 해안으로 가져가서 아프리카 추장들한테 팔거나 교환합니다. 무엇과 교환하냐고요? 사람입니다. 아프리카 추장들은 이웃 부족 사람들을 잡아다 팝니다. 유럽 상인은 총과 사람을 교환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배에 싣고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로 갑니다. 아메리카에서는 노예를 팔고 대신 설탕, 담배, 면화를 삽니다. 그걸 다시 배에 싣고 유럽으로 돌아갑니다.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유럽. 세 꼭지점을 돌아다니며 모든 구간에서 돈을 버는 구조. 이게 삼강무역입니다. 천재적으로 설계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빈 배로 돌아오는 구간이 없습니다. 모든 항해에서 이익이 납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의 중간 구간,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로 건너오는 대서양 횡단 구간을 중간 항로, 미들 패시지라고 부릅니다. 이게 인류 역사에서 가장 끔찍한 항해였습니다. 배 안에 사람을 얼마나 쑤셔 넣었는지 아세요? 성인 한 명에게 주어진 공간이
가로 45cm, 길이 180cm. 관 속에 살아있는 사람을 눕혀놓은 겁니다. 화장실은 없었습니다. 수갑과 족쇄를 찬 채로 6주에서 8주를 바다 위에 있었습니다. 이 항해 중 사망률이 어느 정도였는지 아세요? 배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12에서 15%. 10명 태우면 한두 명은 도착하기 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은 이 사망률을 이미 가격에 반영해서 계산했습니다. 도착률 88%라고 비즈니스 플랜에 써넣은 겁니다. 사람의 생사를 수익률로 계산한 겁니다. 역사는 늘 예상한 것처럼 흘러가지 않죠. 이 이야기 아직 절반도 안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팔렸나 숫자로 보는 충격.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거대한 규모였는지 숫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1500년부터 1900년까지 약 400년간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로 강제로 이송된 사람 수, 학계 추산으로 약 1250만 명에서 1300만 명. 1250만 명.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지금 서울 인구가 약 940만 명입니다. 서울 인구보다 많은 사람들이 400년에 걸쳐 배에 실려 대서양을 건넌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항해 중 사망한 사람이 약 200만 명. 도착하기도 전에 바다에 버려진 사람이 200만 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만들어낸 경제적 가치는 얼마였을까요? 경제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1800년대 초 미국 남부 노예들의 총 경제적 가치, 즉 이들이 살아있는 동안 만들어낼 노동력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14조 달러라는 추산이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2경 원.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부가 미국이라는 나라의 첫 번째 자본이 됐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게 단순히 남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북부, 심지어 뉴욕이 이 시스템과 어떻게 연결돼 있었는지, 이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합니다. 노예제가 미국 자본주의를 어떻게 만들었나? 월스트리트의 진짜 기원. 자, 보세요, 여러분. 월스트리트 아시죠? 세계 금융의 중심지. 뉴욕 맨해튼 남쪽 끝에 있는 그 거리. 월스트리트. 이름이 왜 월스트리트냐고요? 17세기의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 영국군의 침입을 막기 위해 쌓은 벽월이 있었던 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거리의 초창기 용도가 뭔지 아세요? 노예 시장이었습니다. 1711년 뉴욕시 당국은 월스트리트 끝자락에 공식 노예 경매장을 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사람들이 이 거리에서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의사가 와서 이빨 확인하고 근육 만져보고 마치 가축 경매처럼 값을 매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장 옆에 뉴욕 최초의 상업금융기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노예 거래에서 나온 돈이 금융자본의 씨앗이 됐습니다. 지금 세계 금융의 심장부가 서 있는 그 땅이 사랑을 사고 팔던 시장이었습니다. 뉴욕시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를 한 게 2023년입니다. 312년 만에.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까요? 은행, 보험, 철도 노예제가 만든 미국 금융 시스템. 자, 이제 정말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미국 역사학자 에드워드 바프티스트의 연구가 있습니다. 제목이 걸작입니다. 반만 이야기된 역사. 그 연구가 밝혀낸 것들을 보면 입이 벌어집니다. 미국의 대형 은행들, JP 모건, 시티그룹의 전신들이 19세기에 어떻게 돈을 불렸는지 아세요? 노예의 담보 대출이었습니다. 플랜테이션 농장주가 은행에 갑니다. 나 노예 100명 가지고 있는데 이거 담보로 돈 빌려줘. 은행이 노예 100명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대출을 해줍니다. 농장주가 돈을 못 갚으면 노예를 압류합니다. 사람이 부동산처럼 담보로 사용된 겁니다. 보험회사들은요, 로이즈 오브 런던을 비롯한 초창기 보험회사들은 노예선 화물보험을 팔았습니다. 보험 약관에 노예가 화물 카고로 분류됐습니다. 항해 중 노예가 죽으면 보험금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1781년 종호 사건은 그 비극의 정점을 보여주는 끔찍한 사례입니다. 선장이 보험금을 타려고 병든 노예 133명을 산채로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화물 손실이라고.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의 쟁점이 뭔지 아세요? 이 행위가 살인이냐 아니냐가 아니었습니다. 보험금을 줘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였습니다. 법정에서 사람의 죽음을 보험 약관 해석 문제로 다룬 겁니다. 철도는요, 19세기 미국 철도망 건설에 필요한 자금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자금의 상당 부분이 남부 면화 농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면화 농장은 노예 노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노동 면화 생산, 면화 판매 수익, 은행 예금, 철도 투자, 이 연결고리가 19세기 미국 인프라의 뼈대를 만든 겁니다. 미국 자본주의의 첫 번째 회로도를 그려보면 그 중심에 노예제가 있습니다. 면화가 세계를 지배했던 시절. 자, 잠깐. 이제 면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1860년 미국이 세계 면화 공급량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75%입니다. 세계 면화의 4분의 3이 미국 남부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면화 대부분이 영국 맨체스터 방직 공장으로 갔습니다. 산업혁명의 핵심 원자재가 미국 노예들이 따다준 면화였습니다. 영국이 세계 최초로 산업혁명을 일으킬 수 있었던 데는 아프리카 노예들의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미국 면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면화 생선 시스템이 얼마나 잔인하게 효율적이었는지 아세요?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1800년에서 1860년 사이 미국 노예 1인당 면화 생산량이 400% 증가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할당량 시스템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노예마다 오늘 얼마를 따야 하는지 할당량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저녁에 무게를 잽니다. 할당량을 못 채우면 그 차이 그램수만큼 채찍질합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할당량이 어떻게 정해지냐면 전날 가장 많이 딴 사람의 양이 다음날 전체의 기준이 됩니다. 즉, 더 잘할수록 기준이 올라갑니다. 내일 채찍을 덜 맞으려면 오늘 더 적게 따야 하는데 그러면 오늘 맞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구조. 경제학자들은 이걸 두고 역사상 가장 정교하게 설계된 노동 착취 시스템 중 하나라고 부릅니다. 이걸 보고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이게 단순히 야만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합리적으로 설계됐습니다. 그 합리성이 더 무섭습니다. 왜 이 이야기는 제대로 말해지지 않았나? 독립선언문에 숨겨진 단락. 자, 여기서 정말 황당한 이야기 하나를 해야 합니다. 1776년 토머스 제퍼슨이 독립선언문 초안을 작성합니다. 그 초안에는 놀라운 단락이 있었습니다. 노예제를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영국 왕 조지 3세가 노예제를 식민지에 강요했다는 비난, 노예무역을 인간성에 반하는 잔인한 전쟁이라고 명명한 문구. 그런데 최종 독립선언문에서 이 단락은 통째로 삭제됐습니다. 왜요? 조지아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표단이 반대했거든요. 자기들 경제가 노예제에 기반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북부 상인들도 노예무역으로 돈을 벌고 있었으니까 조용히 동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선언문이 완성되던 그 순간, 그런데 노예제는 계속 유지합니다 라는 합의가 동시에 이루어진 겁니다. 제퍼슨 본인은 이 모순에 대해 뭔가 불편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늑대의 귀를 잡고 있다. 놓을 수도 없고 안전하게 쥐고 있을 수도 없다. 그는 노예제가 나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600명의 노예를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순 위에 세워진 나라가 오늘의 미국입니다. 그러니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지금 가장 복잡하다는 거죠. 자유를 외치면서 노예를 소유했던 그 이중성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미국 사회가 250년이 지난 지금도 정리를 못하고 있으니까요. 남북전쟁, 도덕의 싸움이었을까? 돈의 싸움이었을까? 자, 보세요. 남북전쟁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861년 남북전쟁이 터집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배웠습니다. 링컨이 노예 해방을 위해 싸운 전쟁. 맞나요? 반만 맞습니다. 사실 링컨이 전쟁을 시작한 이유는 연방 유지였습니다.
노예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링컨은 1861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예제를 유지함으로써 연방을 구할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 에이브러햄 링컨이 이 말을 했습니다. 영화에서 보던 그 링컨이? 그렇다면 남부는 왜 분리 독립을 하려고 했냐고요? 남부주들의 분리 선언문을 직접 읽어보면 명확합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 텍사스의 분리 선언문. 이 문서들은 아주 솔직하겠습니다. 노예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분리한다고. 그러니까 남북전쟁은 노예제 폐지 vs 노예제 유지가 아니었습니다. 연방이 노예제를 통제할 권한이 있느냐, 주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느냐는 권력 다툼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1860년 남부 플랜테이션 농장주들의 노예 자산 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약 30억 달러, 지금 가치로 수천억 달러. 이게 당시 미국 철도와 공장을 합친 것보다 많았습니다. 남부 경제의 사실상 전부가 노예제에 올라탔습니다. 이들이 노예제를 포기한다는 건 자신의 재산 전부를 내놓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니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경제 싸움이었습니다. 도덕은 나중에 붙었습니다. 노예 해방령이 선포된 건 전쟁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난 1863년입니다. 그것도 남부주에 한해서 완. 북부에서 노예를 소유한 주들은 해방령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링컨이 노예 해방령을 선포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남부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노예들이 도망가거나 파업하면 남부 경제가 흔들리니까요. 도덕적인 선택이 전략적으로도 유리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링컨이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역사의 복잡함입니다. 좋은 결과가 항상 순수한 동기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가 함께 고민해봐야 하는가? 자, 여기서 잠깐 멈추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볼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역사의 죄는 청산될 수 있는가? 미국 흑인들이 지금도 경제적으로 뒤처져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백인 가구 중위 자산이 흑인 가구 중위 자산의 약 8배. 왜 이런 격차가 생겼을까요? 역사학자들은 이게 단순한 차별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산 형성의 기회가 구조적으로 막혀 있었다는 겁니다. 노예제가 끝난 뒤인 1865년 해방 노예들이 받은 게 뭔지 아세요? 40에이커와 노새 한 마리를 주겠다는 약속. 이게 실제로 실행됐냐고요? 안 됐습니다. 앤드루 존슨 대통령이 취소했습니다. 노예를 소유했던 주인들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노예제 폐지로 재산 손실을 입었다고. 그런데 노예였던 사람들은 보상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선의 차이가 160년이 지난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게 연구자들의 주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거의 잘못에 대해 지금을 사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할까요? 미국 사회가 지금 이 질문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배상 논의가 나왔다가 사라지고 인종 문제가 정치의 중심이 되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슬로건이 누군가에게는 열망이고 누군가에게는 공포가 됩니다. 역사는 과거에만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노예제의 유산. 자, 큰 그림을 봐야 할 시간입니다. 노예제가 미국 경제에 남긴 것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초기 자본 축적. 경제학자 토머스 피케티를 비롯한 여러 연구자들이 분석한 결과 19세기 초 미국 남부부의 상당 부분이 노예 자산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자본이 19세기 미국 산업화의 종잣돈이 됐습니다. 둘째, 금융 시스템의 발전. 노예 담보 대출, 노예선 보험, 면화 선물 거래. 이런 금융 상품들이 현대 금융 시스템의 원형입니다. JP모건 체이스의 전신은행들은 2005년 이 사실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우리은행의 초창기 사업에 노예제와 연관된 금융활동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한다. 셋째, 산업화의 원자재. 영국 산업혁명의 핵심 원료인 면화의 75%가 미국 노예 노동에서 나왔습니다. 영국이 세계 최초의 산업 강국이 된 데 미국 노예제가 기여했다는 아이러니. 그리고 넷째, 현재 진행형. 미국에서 인종별 부의 격차는 지금도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졌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에게 청구서로 날아옵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유의 나라인가? 자, 가장 도발적인 질문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미국은 자유의 나라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왜 이렇게 복잡하냐면 미국이 동시에 두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자유를 확장해온 나라이기도 합니다. 노예제를 폐지했고 여성에게 투표권을 줬고 민권운동으로 법적 차별을 철폐했고 전 세계 민주주의 확산에 기여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동시에 그 자유가 처음부터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았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건국의 자유는 백인 남성 재산 소유자들의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가능케 한 경제적 기반이 노예제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사실입니다. 모순처럼 보이지만 이게 역사의 진짜 얼굴입니다. 흑백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영웅과 악당으로 깔끔하게 분류되지 않습니다. 좋은 제도와 나쁜 제도가 같은 나라 안에서 같은 사람들에 의해 동시에 설계됐습니다. 그러니 미국을 자유의 나라라고만 보는 것도 노예제로 세워진 위선적인 나라라고만 보는 것도 절반의 진실입니다. 역사를 제대로 보려면 이 불편한 복잡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역사의 아이러니, 그리고 우리가 배울 것.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것들을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계속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인도 회사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상 가장 큰 악은 괴물들이 저지른 게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이게 그냥 비즈니스야, 이게 그냥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참여한 시스템이 저질렀습니다. 노예선 선장은 자기가 악당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물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노예 담보 대출을 해준 은행원은 자기가 정상적인 금융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면화 가격을 흥정한 상인은 그냥 시장에서 거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시스템 안에서 합리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가 1250만 명의 강제 이송, 200만 명의 항해 중 사망, 400년의 착취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지금 우리가 입는 옷, 쓰는 스마트폰, 마시는 커피, 이 제품들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방글라데시 의류 공장, 콩고 광산의 코발트 채굴, 에티오피아 커피 농장. 형태는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이 작동하는 논리, 비용을 외부화하고 이익을 내부화하는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역사를 아는 것의 진짜 가치는 여기 있습니다. 과거의 패턴을 알면 현재 시스템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때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한 것들을 정리해 볼까요? 1619년 20명의 아프리카인이 버지니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400년에 걸쳐 1250만 명이 강제로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월스트리트는 노예 시장 위에 세워졌고 미국 초기 금융 시스템은 노예 담보 대출로 굴러갔으며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된 면화는 채찍 앞에서 따내진 것이었습니다. 독립선언문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선언했고 그 선언문을 쓴 사람은 600명의 노예를 소유했습니다.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시작입니다. 역사는 늘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영웅들의 이야기만 있지 않습니다. 가장 위대해 보이는 것 뒤에 가장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이야기를 직시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불편한 역사를 덮어두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것. 왜냐하면 덮어둔 역사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형태를 바꿔서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이 썰이 불편하게 느껴지셨다면 그건 제가 잘한 겁니다. 역사를 편하게 소화할 수만 있다면 그건 절반밖에 이해 못한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해집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긴 댓글이 다음 썰의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셔도 저 도생에게 엄청난 도파민이 생성됩니다. 그 도파민으로 더 날카롭고 더 흥미진진한 썰을 계속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썰에서는요, 힌트만 드릴게요. 나라 전체가 마약을 팔았습니다. 그것도 국가 사업으로. 그리고 그 마약으로 세계 무역 패권을 쥔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도파민 생성자 썰록이었습니다.